할 수 있는 시간.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조미수호통상조약인데,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5월달에 이제 맺어졌어요. 이게 맺어진 배경을 이제 보면 80년에 이제 슈페트라는 그 사람이 큰 대사도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하고 통상조약을 맺으려고 했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의 외상이었던 이노의 소개장을 가지고 왔는데 조선에 거절했어요. 그래갖고 있다가 이훈장이 슈페트에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훈장이 초청을 해가지고 슈페트한테 뭐라고 이제 제안을 했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조선하고 뭐냐면 수교를 맺어주게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탱징에서 뭐냐면 조선인 관리들 불려가지고 이제 뭐냐면 수교 협상을 하게 돼요. 그때 이훈장의 속성이 뭐냐면, 미국을 이용해갖고 누굴 견제하겠다.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종주권 인정받으려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확실하게 해서 뭘 요구했냐면, 거중조정이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거중조정은 뭐냐면 그 밑에 있지만, 삼국이 분쟁 당사국 사이에 개입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그러니까 이걸 미국 측에서 요구. 만약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한국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미국이 개입해서 그걸 좀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견제용으로 이제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탱징에서 그 조약을 이제 다 정한 다음에 막상 이제 조선하고 미국 간의 조약인데 탱징에서 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재물포를 가갖고 체결한 거야. 근데 실제는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이훈장이 다 만들어가지고 했던 걸 우리하고 미국이 도장을 탁탁 찍은 거죠. 이때 이제 뭐냐면 미국은 성종이라고 올렸는데 우리는 아무 깃발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너희도 너희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만든 게 태극기죠. 태극기. 그래서 이 태극기가 후에 이제 제3차 수신사나 이때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태극기를 만든 이유가 제물포 조약 이유다. 이렇게 이제 제3차 수신사 할 때 있겠는데, 이미 이제 그건 없어졌고, 이미 이때 조미수호통상 조약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게 이제 정설로 붙여져요, 지금. 자, 하여튼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조미수호통상 조약은 우리나라가, 서양 세력 중에 맺어진 최초의 이제 그 조약인데요. 자, 배경을 보면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를 한 거죠. 중국이 이제 주도를 했고, 이용적인 주도를 했고, 그 당시 조선 침략의 영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침략에 뭐가 있죠? 연민론이 있죠. 영국과 연대를 해야 된다. 아니, 미국과 연대를 해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 또 청해 알성, 이용적 알성. 근데,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요. 1조 내용을 이제 볼게요. 1조 내용을 보면, 서로 돕고 거중조정함으로써 우리를 두텁게 한다. 자, 이 거중조정은 아까 삼국이 분쟁 당사국 사이에 개입을 해갖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하는 일인데,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먹어서갈 때, 우리나라는 이걸 뭘로 해석해요? 공수동맹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한테, 시어더 루즈벨트한테 뭘 보내요? 특사를 파견하고, 그래갖고 이제 헐버트를 파견했는데 이제 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단순한 침묵상 외교적 수사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갖고 이제 서로 둘 간에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는데, 자, 그 다음에 2조가 되게 중요하죠. 체육대원을 처음 인정해줬죠. 체육대원을. 그 다음에 3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의복권이 있고, 그 다음에 4조는 조차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 또 아편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간세자주권 인정하죠. 물론 이때 간세자주권도 협정간세야. 협정간세가 뭐예요? 서로 상방하에 뭐냐면 간세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 조약도 내용이 있지만 나름대로 간세자주권 인정한다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2번 체육대우하고 그 다음에 5번 간세권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6번에 보면 흉년의 미국 수출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흉년의 미국 수출 금지한다. 이것이 후에 1883년에 맺은 조율통상조약에 영향을 줘요. 이 내용들이.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전후로 맺어진 이제 외국과의 통상조약 중에 물론 조미수호통상조약 내용이 불평등 요소가 많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나름대로 주권 독립국가에 맺어진 조약이다.
그래서 상당히 평등한 조약이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속방조회라는 내용이 있어요. 속방조회. 아이고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바꿔봐요. 아니 그냥 하자. 속방조회라는 게 있는데 속방조회를 이제 청나라정부에서 욕을 냈거든요. 되게. 네, 속방조회가 뭐냐 하면 이용자는 본래부터 이용자이 뭐라고 얘기하면 조선은 원래부터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 속방조회를 속국조항을 명문화하자는 거야. 속방조회. 근데 미국이 슈베트가 거절했어. 조선은 비록 청나라의 조공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독립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속방조회를 간철하는 걸 뭐냐면 차단했거든요. 근데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주선을 해줘요. 그 대가로 속방조회를 다 인정해줬어. 그래서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걸 집어넣거든요, 조약에. 근데 조미통상조약은, 수호통상조약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그걸 반대했을까요? 그건 아니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끊음으로써 왜냐면 미국이 좀 더 쉽게 진출하게 한 거죠. 자기들 이익관계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속방조회 삽입을 둘러싼 청나라 미국과의 대립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집어넣지 않았다. 다만 이제 조선국왕이 타협적 미국 대통령 보내는 별도 조회문에 속방구를 명문화기로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조약이다. 그래서 이걸 근거해갖고 이제 그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근거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 공사를 파견했죠. 초대 공사가 이제 포르투라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 공사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대리공사나 영사급 좀 한 단계 낮은 단계로 파견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공사급이야. 공사급하면 우리나라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맞는 걸맞는 국가로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공사를 파견했죠.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미국 공사 처음에 미국 공사를 파견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올 때 좀 한상을 품었어. 판타지 잘 모르니까. 와가지고 뭐 일자리도 많이 찬출하고 우리가 대단히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왔는데 좀 한 두세 달 지나니까 이제 실상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거 물건 팔 것도 없고 못 사는 데고 벌 볼일 없는 국가다. 그러니까 그 초대 공사의 지위를 대리공사로 맞춰요. 그러니까 푸드가 자존심 상한다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한동안 잠깐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사 파견에서 조선 정부는 좀 고맙잖아. 우리를 좀 독립국 인정해주니까. 그래갖고 은혜에 보답한다 해서 뭘 파견하죠? 보빙사를 파견하고 좀 있다가 87년에는 박정양을 공사로 파견하죠. 이거는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한번 보고요. 자, 민해행 교과서 잠깐 펴볼까요? 민해행 교과서 180쪽 내용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보빙사 관련된 내용 있죠? 그건 좀 뒤 있다 할 텐데, 거기 이제 조선 책량 내용이 있고, 그 조선 책량 또 배경을 해갖고,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180페이지,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근대적 외교 관계를 맺다. 조선 측량이 들어올 무렵 미국은 조선에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때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조선에서도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서양 국가 가운데 최초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강화도 조약과 달리 거중조정, 관세 부과 등의 조항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해법과 최애국 대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어 정부는 미국 공사가 서울에 부임한 단례로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였다.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1883년 러시아는 청해 알선 없이 수교했고 1884년 프랑스와는 천족의 공인 문제로 조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예. 1886년 그래서 그 옆에 거중조정하고 체육대우 내용을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거중조정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요걸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했다고 했죠? 우리는 공수동맹, 미국은 단순히 외교적 수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근거표 잠깐 펴볼까요? 기출 근거표. 자, 기출 근거표는 1227페이지. 자, 122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522번의 윗부분에 보면요. 여기 보면 한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뿌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82년 한미수 통상조약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관세권을 인정하는 일이었다. 이 조약에서 조선은 미국과 관세 자주권 원칙에 동의하고 수입세의 최저 10%, 최고 30% 부과를 규정함으로써 그 뒤 다른 나라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전례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개항 뒤 무관세를 강요해온 일본도 마침내 1883년 7월 조일 통상조약과 해관세칙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관세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여러 개항장에 해관이 정식으로 설치하고 관세 자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네, 여기 해관이라는 건 관세를 징수하는 곳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왔다 갔다 물건을 수송하지 않았죠. 저 배도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해관은 이제 해관은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물건들의 세금을 부과하는 장소, 관세를 부과하는 장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게 조총산미수용 무역장인 거죠.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그 결과 부분이 나왔는데 조총산미수용 무역장정은 왜 장정이라고 붙였을까요? 장정은 조약하고 좀 상대로 나눈 거야. 상국하고 속국 간에 맺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장정을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총산미수용 무역장정의 결과 부분이 이제 기출문이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언제 맺어졌죠? 이무분란 이후에 맺어진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전문을 좀 보면, 자, 이 산민수용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며, 전혀 우대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적어놨고, 각국과 더불어 일체 균점하지 않는다. 이거 준쳐놓으세요. 일체 균점은 뭐냐면, 국제법상 다른 나라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않는다. 이건 뭘 부정한 거예요? 체육대를 부정한 거예요. 체육대를. 근데 이거는 그렇게 명문에 적혀 있는 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조일통상장정이나 조약이나 이거 볼 때 다 적용돼요. 실제 적용하지 않았지만 일단 여기 적어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조 내용을 보면요. 조선은 청해 상무위원회 치해법권을 인정한다. 여기 치해법권 불평등 조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4조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자, 베이징과 한성의 양아진에서, 양아진은 오늘날 어디냐면 마포예요. 요 양아진은 그 당시 중요한 호구 중에 하나였는데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이제 강길과 바닷길이 만나는 공시야. 바닷물이 들어온 것에서 강물이 들어가는 이렇게 중간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갈아타야 돼. 그래갖고 바닷배는 좀 크잖아요. 강배는 좀 작죠. 바깥하는 곳이 마포인데, 그 양아진, 그러니까 마포는 그 당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양아진 그 외국인 무덤이 있어요. 그쪽에 가보면. 예. 그래갖고 외국인이 많이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하여튼 게장과 화물 쌓아두고 객상의 육수와 장사한 거 무역을 하다가네 양국상의 내지채판을 금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지채판 내지 통상권을 금한다. 양아진까지는 되고 그 이상은 못 나간다. 그러면 내지 통상권을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요게 예가 있죠. 다만 내지 채판을 할 경우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호주의 여행권을 그러니까 지방간의 상무위원회 여행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 상무위원은 누구예요? 청나라 위안스카이죠. 그 다음에 지방간은 우리나라지만 지금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실제 이 조항은 뒤에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뒤에 예의 조항이 중요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는 뭘 줬다는 거야? 내지 통상을 줬다는 거야,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다만 거기 예의 조항을 도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지 통상을 준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유지 모욕이 아니라
내지 통상권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취해봤던 한성과 양아지의 어떤 상점, 창고, 여관 개설권, 뭐 내지 통상권, 또 거기에 이제 연안 무역권, 회원권도 줬어요. 그래서 청국의 윤선의 항로 개선권이나 청국 반세 조선 연애 내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이제 그 기선들 있죠. 화물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과 이제 경쟁 관계를 이제 맺게 되거든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청나라 상인들이 청나라 정부의 힘입어 내주 들어가게 돼. 그 누구 상인들과 경쟁하게 되죠? 일본 상인들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중개무역 형태에서 이제 한국 상인들 몰락을 하고 본격적으로 청나라 일본과의 상인들 어떤 대립구도가 형성됐던 시기가 이모군란 이후에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진 그 삼민수용 무역장전의 결과 초창기 때 일본이 무역을 독점했죠. 근데 점점 어떻게 될까? 청나라가 치고 들어와. 그래서 거의 이제 청일전쟁 전까지는 물론 일본이 우위였지만 55대 45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조선시대 장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게 뭐냐면 청일전쟁이에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청일전쟁 끝난 후에 다시 일본 그 청나라 상인들은 몰락하고 일본 상인들이 올라가죠. 예. 자, 그래서 임원군란 이후에 그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왔어. 군대 같이 올 때.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이 여러 물건을 파는데 음식 장사를 주로 했죠. 짜장면도 오지 만두 좋아하지. 여러분들 호떡 같은 말도 있죠. 호떡도 그때 들어온 거예요. 예. 오나라키 홍자 들어온 건 북방에 들어온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내지 통상권 허용, 시장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거 일본한테 또 적용돼 있죠. 불평등 조약적인 하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조선 상인들이 타격을 받고 반청 감정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요 반발로 해서 한국 중앙총사랑이나 시장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해갖고 뭐냐면 상권 수운동, 철시 이런 것들을 했죠. 예.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그 이모군란이나 초청 삼민수용 무역장전을 계기로 해갖고 그 청나라의 어떤 조선관계가 청나라 조선의 어떤 영향력이 바뀌어져. 지배관계가 예전에는 4대 관계가 있었지만 이건 형식적이었죠. 형식이 조공채권 관계였고 간섭을 안 했어. 자주의 나라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는 4대 관계의 의미가 바뀌죠. 4대 관계가 진짜 종속관계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청나라도 이제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 제국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청나라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갑신전변이죠. 네, 갑신전변.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 간의 이제 조약체류 내용을 좀 볼게요.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자, 조선은 외세를 이용해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에 다변화를 했는데,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뭐건 EEJ 정책이죠. 세력 균전 원칙. 그래서 교정이나 그 민시정권이 주로 했던 정책들이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강하지 못하잖아요. 서양 열강제가 어떻게 먹으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열강제가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맺어가지고, 그리고 이들에게 몰두는 여러 가지 그 뭐냐면 이권을 나눠줘. 그럼 이권 나눠주면 자기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견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타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청나라 입장을 볼 때도 청나라가 이제 그 조선이 예전에 자기 종주국이었잖아요. 종주국을 국제적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그 러시아 세력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를 또 끌어들이는 거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그래서 청나라가 항상 경계를 했던 나라는 일본도 있지만 러시아야. 그래서 청나라는 다른 나라 다 주선시켜줬어요. 근데 러시아만은 주선을 시켜주지 않았죠. 러시아는 그 단독 수교를 하고 해요. 자기들이 와갖고 그냥 단독 수교해갖고 했다. 이게 좀 틀린 거죠. 멜렌도프가 이제 주선을 해서 러시아 단독 수교했는데 이 멜렌도프는 좀 이상한 놈이에요. 그래갖고 이상한 원래 그 청나라의 고문이고 독일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독일인도 가만히 생각하면 청나라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청나라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와 어떻게 연계시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잘리게 돼. 근데 문문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데 뭔가 이중가처? 그런 역할을 이제 했던 게 멜렌도프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포괄 문제를 가지고 이제 프랑스하고는 좀 수교를 이제 했어요. 프랑스는 천주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천주교는 그냥 인정해줬어. 인정해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개신교는 편하죠.
천주교가 이미 탄압을 받아가면서 들어왔는데 개신교는 뭐야? 천주교가 만들어놓은 길을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걸 어부지지, 이런 것들 무인승차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천주교 인정받을 때 네. 개신교도 같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교인을 인정받으면 왜냐면 이게 종교인을,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그때도 적용받으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까놓고 이렇게 박해할 수도 없었어요. 외국까지 가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개화세학의 대두와 분할을 보죠. 자, 이런 근대사회가 이제 형성되니까 개학 이후에 이제 크게 두 개의 태력이 형성되죠. 하나는 뭐예요? 개화파. 그 다음에 유전척사파. 그래갖고 이제 이 개화파인데 이 개화는 이제 그 문명학, 서양학, 부국강병의 의미를 이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학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새로운 걸 개발하고 백성들 교화한다는 의미를 함성신문에서 처음 개화라는 의미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개화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의식은 별로 안 좋았어. 되게. 그리고 이 개화파들이 되게 보면 누가 돼요? 나중에 친일파가 되죠. 그래서 개화꾼이라고 불렸어 그 당시. 개화꾼, 장사꾼, 사기꾼, 별로 꾼자 붙은 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좀 친일파들이 많아. 아쉽게도. 자, 그럼 개화파의 흐름을 좀 볼게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18세기 후반때 북학사상이 등장하죠. 박지원, 그 다음에 홍대영, 박재가, 이덕무. 그 다음에 이게 1860년대 박규수, 오경서, 유육인데, 거기에 이제 박규수는 유명하죠? 박지원의 손자죠. 네, 통상개화론자도. 그리고 이제 오경서와 유흥기는 출신 배경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오경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역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관 출신으로서 이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면, 그 서양의 여러 서적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 당시 해국도지나 연안지나 이 책들은 이제 양모운동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였던 박교수나 유은기한테 이렇게 익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화파가 이제 되는데 개화파 3대 비조라고 하죠. 보통. 그 다음에 유은기는 유대치라고 하는데 그 의관 출신이야. 이 사람도 중인 출신이야. 근데 오경석이나 이제 유은기, 오경석의 주요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가 양반들 자제들 직접 상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굴 내세웠냐면 얼굴마담으로 박규수를 내세웠어. 그래서 박규수의 사업방에 양반 자제들, 그 당시 젊었던 이제 김옥균을 중심한 그들 해서 개화사상을 알렸어. 그래서 어느 정도 친숙한 다음에 이 박규수가 오경수와 유흥비를 이제 소개시켜 준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60년대에 그 뭐냐면 개화파의 산신은 이 박규수 사업방에서 출발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후에 2세대 이제 김옥균이나 이제 여러 이제 개화파 인물들이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870년대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개화파 인사들이 정치세 역할에. 그래서 이제 그때 충의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개화파 비밀결사가 이 충의계가 형성되는데 이 충의계는 좀 구성원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양반 자제뿐만 아니라 중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거기 그 궁중에 있는 궁녀들도 있어. 그래서 이 궁녀 중에 이제 그 힘이 센 궁녀가 있었거든요. 여자인데 그래서 나중에 갑신전변 때 폭탄을 얻고 뛰어들어가지고 불을 살렸던 그런 인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남자 한 3-4명을 간단하게 뭐냐면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이 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자도 군대 가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 맞아요. 힘이 세다는 상궁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세요.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수호지에 그 나왔던 인물을 땄다고 하는데 여장부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1880년대에서는 이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를 분화하죠. 그거는 청나라의 입장과 개화속도. 그 온건개화파는 청의 양모운동을 받아서 동도서교를 주장했고 이게 가보개혁과 연결되죠. 그 다음 급진개화파는 개화당으로서 일본 메이지 유시를 바탕으로 해갖고 갑신전배 연결되죠.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의 비교인데 요거 몇 년대 개결? 1880년대. 그래서 청나라의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내전 간섭이 심하니까 그 내전 간섭을 바라보고 청나라의 관계를 두고 이제 입장차에서 개화 속도차에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금성교과서 잠깐 펴볼게요. 금성교과서 231페이지. 제가 기출 문제는 한꺼번에 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두두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금성교과서 231페이지에 보면 계하사상의 학상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박근 사랑방이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 233페이지, 231페이지. 그 밑에 더 알아보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말 잘못했네. 231페이지요. 예, 그 더 알아보기 자료. 아, 말고 그 위쪽이요. 본문. 예, 계하사상 학상. 1880년대 들어 시작된 개화 정책은 신진 정치 세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설치된 통리기모아문에는 김윤식, 박정양, 어윤중, 김홍집, 김옥균, 홍영식 등 젊은 관료들이 등용되었다. 이 가운데 김홍집은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청해 외교관인 황준원으로부터 조선이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 책략을 받아왔다.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은 도빙서로 미국에 다녀왔으며 일본 사찰단에도 어윤중, 박정양 등 많은 젊은 관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젊은 관료들은 구세대와는 다른 사상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개화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화사상은 19세기 중반 박교수, 오경석, 유흥기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통상개국론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다. 통상개국론이란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과 통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조선 후기 북학론의 뿌리를 둔 것으로 박지원의 손자 박교수는 청해 문호개방 과정과 양무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문호개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오경석, 유흥기 등 일부 중인 지식인들도 통상개국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역관이었던 오경석은 청을 왕래하며 회곡도지 등 세계 정세를 담은 서적들을 들여와 유흥기에게 전하였다. 유흥기는 이를 김옥균 등 양반 자제들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젊은 관료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개방적인 사상은 정부의 개화정책 추진과 맞물리면서 더욱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온건기압화와 급진기압화의 이제 차이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공동성비동가 했는데 갖고 자, 요 차이점은 이제 민행교과서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일단 민행교과서 183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온건기압화가 있고 급진기압화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그 다음 분 누구? 김홍집, 두 개 다 읽어요? 예.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 온건개합하는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유교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서양의 종교를 금지하고 유교도덕과 정치제도를 지켜나가면서도 충분히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동도 서기론이라고 한다. 또한 온건개합파는 청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보존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급진개합파, 근대국가 수립을 꿈꾸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등 급진개합파는 문명개혁을 표방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았다. 그리하여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근대사상과 제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들은 민권 신장과 군주권 제한, 신분제도 폐지, 상공업 진흥, 종교의 자유 등을 실현하여 정치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청의 내장 간섭에서 벗어나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키는 것을 급선무로 여겼다. 이러한 입장에서 급진개합파는 스스로를 개화당, 독립당으로 일컬었다. 예. 자, 그럼 온건개합파하고 이제 급진개합파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거기 이제 제가 표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거기 이제 본격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표를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자, 그 온건개합파는 이제 보통 사제당이라고 해요. 사제당은 조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급진개합파들이 비난할 때 썼던 것들인데, 그 주요 인물은 김홍직, 김윤식, 어윤중 같은. 그래서 민시정권과 결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개혁 몰대는 청의 양무운동이에요. 그리고 정치의 입장에서는 친청 4대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때 개화라는 의미는 얘네들 이제 온건개합파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이미 조선은 유교회에서 개화된 나라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다음 외교론과 이제 개화 속도를 보면 자 외교론에서 보면 양절체 제도냐 이거 좀 외워두세요. 이 양절체 제는 이제 그 뭐냐
종전의 4대 관계 있죠. 중국과 4대 관계와 그다음 새로운 그 근대적 외교 관계를 절충을 시킨 거야. 같이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그 유길준이라는 그 지식인이 이제 그 뭐냐면 양철치 제도를 이론화시켰는데, 자 우리가 보면 청나라와 서양과 일본은 동등하죠. 그러면 당연히 청나라와 서양과 일본 동등하면 청과 조선은 어떻게 해요? 동등해야 되죠. 근데 청선과 청나라는 동등하지 않아. 근데 청나라와 조선과 서양과 일본은 뭐야? 동등한 거야.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은 뭐냐면 4대 관계고, 정통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 조선하고 서양과 일본은 동등한 근대적 관계.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기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양조치 제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 그 계약 속도에서는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계약 속도 빠르면 외세의 침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자, 예전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동도서기도이죠. 예, 동도서기도는 뭐예요? 동도는 뭐죠? 동양의 도. 거기 밑에 이제 윤석열 상소의 내용을 보면 도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군신, 부자, 부부, 장유, 상당 오준이죠. 정신적인 거, 윤리적인 거, 성리학적 가치. 그 밑에 있잖아요. 한문에서 부분, 온건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서양의 거. 배, 수레, 무기, 농기계, 백성을 편하게 하는 거는 서양의 것은 편하게, 를 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도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자. 그런 논리야. 자, 이 동도서기도적 관점은 그 정치제도나 사회제도, 서양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한 것보다는 뭐야? 기술, 무기,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좀 소극적인 거다. 그러면 양모운동 때 주장했던 뭐와 비슷하죠? 중체 서용의 논리. 그 다음에 일본의 하원양제의 논리.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진계합파 해보죠. 급진계합파는 계하당인데, 김옥균, 방용원, 그 홍영식, 서건범인데 상대적으로 김웅식 쪽은 보통 50대 정도? 근데 여기는 보통 김옥균이 제일 나이가 많은데 한 30대? 갑신연변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박영호, 홍영식, 서건범 새빠르게 얻은 20대 초중반애들. 어린 애들이야. 네. 원래 그 젊은 애들이 좀 뭐냐면 급진적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개혁 좀 급진적이고, 이들은 일본과 연결돼 있어. 메이주 이신. 그래서 이들은 상당수가 또 뭐야? 친일파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입장으로 된 청해 간섭과 정부의 4대 정책 불만을 있었고, 그 다음에 개화의 의미는 조선 야만 상태다. 문명 개화는 영향받고. 그래서 이 야만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서양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서 개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화의 의미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 문명 개화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일본에 영향을 받는 거죠. 후쿠자 유키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후쿠자 유키치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후쿠자 유키치가 초창기 때는 이들에게 나름대로 기대를 받았어. 그래서 조선도 같은 이제 형제국으로서 끌어서 이제 하자. 근데 갑신혁명 이후에 이제 이게 실패하고 나서 이제 후쿠자 유키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죠. 이제 조선이나 중국은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열강을 편입시켜갖고 아시아를 벗어서 열강을 편입시켜서 오히려 이들은 먹자. 타라 입국론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외교론에서는 동등하게 이제 조선의 청해 종속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독립을 강조. 아까 말했지만 그 정근대 시대 때 조공채권 관계 4대 관계에서 우리는 독립국이 아니에요. 종속국이었죠. 자, 그 다음에 그 신중한 계약 추진은 오히려 외세의 가설을 심화시킬 수 있다. 빨리 그 뭐냐면 외세의 가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야?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 특징을 보면 메이주 시처럼 서양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를 도입한 급진적 개혁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개화당이다. 그래서 이제 온건개혁파는 갑오개혁과 연결되고, 그 다음 급진개혁파는 어디와 연결되죠? 갑신전병. 그래서 되게 구한말 때 그 개화 정책들은 주로 어디에 바탕을? 온건개혁파야, 급진개혁파야? 온건개혁파죠. 이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도서기에 입각해 여러 가지 근대 시사의 문물들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온건개혁파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온건개혁파의 동도서기론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옆에 그 한문 해석 부분 있죠? 네, 그게 윤석열의 그 유명한 상소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군신, 부자, 부부, 공우, 장후의 윤리는 하늘에서부터 얻어져 성에 부여된 것으로 천지에 통하고, 이건 이제 성진리, 상강 오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망고에 불변하지 않은 이치로서 위에 있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에어컨 좀 꺼야 될 것 같아. 춥네. 예, 계속. 그의 술에 무기, 용기계는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모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기시도가 아니다.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서양의 문물의 편리함을 인정하지 않고 고제의 불편함을 뒤집어 쓴다면 이것은 국왕의 도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 한풍기가 막 돌아가는 거죠? 예, 밑에 거. 한풍기를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소음이 들려요. 한풍기. 위에 소리가 들릴 거야. 근데 어떻게 좀 시끄럽더라고. 문을 좀 열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동조석의 대표적인 상소 내용인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 중에 좀 볼 게 없는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길준. 네. 이 유길준은 좀 갑신전변하고 갑오개혁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급진개혁하고 온건개혁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좀 초창기 때 급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온건으로 바뀌는 그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신전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갑신전변 주도했던 사람이 그 뭐냐면 유길준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길준도 같은 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선정부가 얘를 불렸어. 그냥 안 갈 수가 없었어. 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들 죽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착하자마자 몇 년 동안 유폐를 당했어요. 유길준이 미시 정권이 미움을 사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심심하니까 쓴 책이 뭐냐면 그 유명한 서유건문이라는 책이죠. 서유건문. 그래서 서유건문은 뭐냐, 서쪽에 여행 가서 쓴 보고 드는 것들을 쓴 기행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기행을 했죠. 세계 일주를. 언제 갔다 왔어? 보빙사에 가서 있다가 돌아오니까 어차피 들어가면 이제 자기 유폐당할 거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가서 좀 시간 끌다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세계 여행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서유건문은 보빙사 파괴 미국 남아서 이제 쓴 기행문인데, 이게 또 국문학상 의미가 있어요. 국문학문 혼용체죠. 예전에 한자만 있는데 국어와 한자를 같이 사용했어. 그래서 9월 말 이후에 이제 이것이 기반을 갖고 공식 문체가 돼요. 국학문 혼용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유길준은 또 조선문전이라는 국어와 관련된 문제, 어문학자예요. 이 사람도. 어문 일치 등을 이제 해서 국어를 보급에 크게 심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유명한데, 이 사람은 갑시전변 전까지는 급진개혁파 성격을 띄었지만 이후에는 점진적 개량주의적 어떤 성격을 띄고 있다. 그 다음에 근디적 그 한성수의 주식 발행 및 사장 선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대적 사업체장 회사제도, 주식회사제도 이런 것들 소개해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길준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길준이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잠깐 이제 320페이지 보는데요. 거기 보빙사인이 있죠? 보빙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거기 옆에 이제 서양인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단발한 사람 있잖아요. 일본인이야. 그래갖고 이제 2명을 통역관을 가졌어. 이중 통역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보빙사인이 그 일본인 통역한테 얘기하면 일본인 통역이 영어로 바꿔가지고 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왜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게 이중통역인데 요때 이제 인물 보면 거기 유길준 제일 못생긴 사람 찾으면 얘들 금방 찾더라고. 예. 거기 이제 그 도표를 입은 사람 위에, 민영이 위에 유길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보이시죠? 못생긴 얘. 그래서 좀 못생겼어. 근데 상당히 똑똑한 애야, 얘가.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을미개혁도 이끌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보통 급진개혁파들이 이제 그때 갑오개혁 해갖고 을미개혁 참여했던 사람들이 되게 보면 뭐예요? 친위가 됐죠? 근데 이 사람 친위하고 나중에 이제 한일합방하고 나서 나 후퇴했다고 자기도 거절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다른 파들 급진개혁파는 성격이 다른 사람인데, 자, 하여튼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세요. 급진개혁파 해보죠. 급진개혁파 독립당, 개혁파, 범법자관인데,
자,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서양권을 수용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분제 사회를 개혁해요. 그래서 즉각적인 양반제도 폐지하자.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왜 그때 당시 대단히 혁신적인 주제야. 왜냐면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김옥균, 박용호, 홍영실, 서광보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대 완전 울트라 공수주의자들. 노동계열, 그다음 부마, 왕실계열과 왼쪽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높은 고관 대작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신문제의 제일 정점에 있었던 사람. 근데 이렇게 기득권 세력들이 뭐냐면 자기 기득권 없애고 평등한 사회에 나가겠다. 힘든 거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갑신전변 이때 얘네들 좀 철부지고 좀 급진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기 기득권을 벗어나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건 되게 칭찬할 만한 일이죠. 하여튼 자 외교는 아까 얘기했죠. 청해 종속에서 벗어나서 망국의 이도로 또 동등의 우리도 인정받자.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메이지 유신과 문명개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김옥균, 홍영식 있고 그 외에도 양반 자제 외에도 다양한 계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은기, 이동인, 윤상호, 이창규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 박영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영호는 이제 그 한성문에 경찰국을 설치했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신식 경찰제를 도입했고 신식 군대를 양성하려고 했죠. 일본 육군사관학교 유학생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한성숭보를 간행했어요. 한성숭보. 네. 그래서 한성숭보를 통해서 가는데 이게 방문국에서 간행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방문국이 어때요? 갑신전에 불타 없어져. 그래서 그 원래는 이게 이제 한성숭보가 이제 급진파들이 주요했는데 한성주보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온공기업화로 넘어가게 돼요. 주도권이. 그 다음에 홍영식은 이 사람은 이제 그 보민사에 가서 우편제도 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근데 우편제도의 실시를 주장했고 결국에는 우정국 설치를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이 우정국 설치난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갑신전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파발이 좋다. 그래갖고 파발을 고쳤다가 그 언제 그 3차 개혁, 을미개혁 때 다시 우체사 설립해서 우체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계하파의 활동과 경제 정책을 이제 볼게요. 자, 이 계하파들은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계하파들의 활동을 보면 초창기 때 내용을 보면요. 자, 방문고를 설치를 하고요. 한성숭보와 간행물을 개항하고요. 그래서 지식을 대중화시키죠. 주로 이제 요걸 했던 세력들은 급진계하파들, 그 다음 우정국, 전환국. 전환국은 뭐냐? 조폐기관이야. 예전에 여러 기관에서 이제 뭐냐면 합의를 찍었거든요. 하나 통일하고. 기기창은 무기를 만든 건데, 요건 뒤에 나오겠죠? 염성사 있죠? 염성사 다녀와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운국. 전운국은 기선을 구입하는 거야. 기선은 이제 서양배죠. 그래서 석탄으로 움직이는 배인데, 왜 기선을 구입하냐면, 그거는 연안 해안권이라든지 무역권을,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여러 나라들 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 경강상인들이 이제 그 뭐냐면, 해운업을 장악했어. 근데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경강상인들이 운영했던 배들은 어떤 배들이에요? 예? 되게 얘네 통통배죠. 목선이잖아.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대적 배를 구입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정운구를 이제 만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민학자에서는 이윤살 설교 세고 운반을 설교를 했고, 근데 이 세금을 자기들한테 그 경강상인한테 걷어야 되는데, 경강상인한테 걷지 않고 백성들이 걷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원사라는 문제되는 게 그 이유인데,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외국 유학생을 파견했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많은 근대학문과 기술을 습득해요. 그래서 일본에 많이 파견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도 그렇지만, 일단 일본은 오히려 같은 동양 문화권이죠. 말을 몰라도 한자만 써도 통하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어때요? 비용이 적게 되잖아. 그래서 중국이나 그 당시 한국의 학생들이 근대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국에서 혁명파의 집견지가 어디에요? 다 일본이잖아. 보안파의 집견지도 일본이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일본에서 왔다 갔다 지네끼리 싸우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당시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농민 경제 안정과 농업 생산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 확산해서 농업기술을 도입했다. 주로 이제 어디에서 많이 받아들이냐면 미국 거예요, 미국 거.
보빙사를 파견돼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선진 농업 기술들을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1884년에 농무 목축 시험장을 설치하죠. 농무 목축 시험장을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농무학단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농종 심편이라든지 농종 촬영 같은 그 책들을 썼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에요. 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좀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나중에 넘어가서 개화정책 추진 보죠. 자, 개화정책을 이제 실시하면서 이제 정부는 그 일본이나 그 중국에 수신사라든지 영성사를 이제 파견해서 개화정책들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신사 파견 내용을 보면요. 자, 수신사는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눠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통신사 파견했죠. 통신사는 뭐예요? 주는 입장에 파견한 거야. 수신사 거꾸로 받는 입장에서 이제 파견을 한 거죠. 예. 자, 그 목적은 뭐냐? 일본의 문명계화 사항과 일본의 발전을 알기 위해서 파견한 거야. 자, 1차 수신사는 1876년에 파견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발적인 것보다는 일본이 요청해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이 왜 요청했냐? 일본이 이제 오면 막 융수와 대접도 해주고, 그리고 되게 잘해줬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근대 시설도 보여주고. 왜 보여줬겠어요? 자랑. 자기 자랑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개화에서 부강한다. 철도도 보여주고 막.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기 자랑지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너희들 우리 말 잘 듣는 게 좋겠다는 걸 은근히 이제 가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김기수라는 사람인데 이 김기수가 이제 그 돌아보면서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돌아오면서 기행문을 썼어. 그래서 기행문을 써서 이제 왕에게 올렸는데 이게 일동기후죠. 그래서 일본의 개화된 모습을 소개하고 일본의 개화가 왜 이러냐? 일본의 국왕은 전적으로 통상했다. 이걸 보고 올려. 그렇지만 또 그 한면은 또 조심스럽게 이제 일본의 이제 근대화 수술을 비판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이제 2차 수신사인데 이 2차 수신사는 1880년대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요청에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서 간 거야. 이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이나 부속 조약 때 맺어진 불평도 조약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해결되지 못한 현안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로 그 갔다 왔는데 일본 입장할 때는 이게 그 간세권 관련된 거 막 폐지해달라고 그러니까 간세권 무관세 폐지해달라고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하는 거니까 시간을 질질 끌어 협상한다면서 그래갖고 그때 이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홍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질질 끄니까 재미없잖아. 여기까지 한번 둘러보고 심심삼아 자주 어디 갔냐면 그 영사관에 놀러갔어. 청구 영사관에 놀러가서 항주연하고 이제 공사관인가 가서 그 당시 뭐냐 필담을 냈어. 그 당시는 뭐 많이 안 통해도 이게 한자 주고받을 수 있잖아. 근데 항주연이 친절하게도 그 필담 내용을 최고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문제가 됐던 조선책략이죠. 네, 조선책략.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에게 이제 좋아서 수신사 일기도 이제 쓰고 이연이라는 책도 가지고 오고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 측하고 지휘권에다가 이제 그 뭐냐면 논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뭘 하냐면 그 원사가 인천 빨리 개항해라. 응? 그래갖고 원사가 인천 그때 이제 그 강화도 조약 때 2개 한 건 놔뒀죠. 근데 원사가 인천을 여기에서 확정지었죠. 2개 개항을 확정지었고 근데 우리 측의 요구가 뭐냐면 간세 문제하고 미국의 유출 방지거든요. 일본 절대 안 넣어줬어 이 부분. 그러다가 언제 넣어준 거예요? 1883년에 넣어준 거죠. 이때는 안 넣어줬죠. 그 우리만 손해보고 온 거야. 그래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홍집이 이제 조선책략을 가지고 왔죠. 근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뭐냐면 외교론이 이제 나오죠.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죠. 그 밑에 한번 사료도 있죠. 자, 미국과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되고, 영국과 연결돼서, 결하고 연결돼서, 누굴 견제하겠다는 거죠? 조선은 러시아 남하 정책을 이제 견제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이나 중국에서 뭐가 널리 유행되냐면, 공모의식. 러시아는 공포감.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뭐예요?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한다. 미국은 땅에만 욕심 없고 그냥 뭐냐면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끊어들인 거죠. 얘네들이. 근데 러시아는 연해주 장악이나 이런 것들 막 남아 정치면서 우린 먹으려고 했다. 지네 땅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공로의식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확대되는데 일단 그 공로의식이 조선 침략에 반영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북옥강명 체계는 유럽에 대한 여러 통상, 서양 기술 습득, 그래서 유학생이나 일본의 중국의 유학생 파견하고 서양인의 교수와 기술자를 초빙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 영향 별표 2개 쳐놓으셔야겠죠. 3가지 영향을 미쳤죠. 첫 번째로는 조선의 계하 정책에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이 책을 읽고 고종이 감독을 해갖고 어떻게 돼요? 이걸 안 되겠다. 내원차 읽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거 안 된다 해갖고 이걸 책으로 또 찍어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포해. 그러니까 고종하고 그냥 김홍직이 가지고 있었고 그냥 자기들끼리 보면 거기에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뭐야? 책으로 찍어내서 전국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게 되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서 위전척사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격화돼요. 그래서 위전척사 운동이 이때 위전척사를 뭐라고 하죠? 계하 반대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영남 만이소 같이 영남 지역에서 그래서 보통 그 1기하고 2기 그러니까 계하 반대 운동과 계하 반대 운동과 통상 반대 운동은 노론파들 유리론자들 기정직 뭐냐면 이항로 그다음에 그 최익현 같은 노론파들이거든요. 근데 3기에 들어가면서 상소 중심으로 해갖고 제하 인사들 주로 어디겠어? 남인계열 유리론자들. 그러니까 좀 약간 위전척사 운동의 주도권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예. 자, 하여튼 위전척사 운동을 격화되고 그 유명한 영남 만이소라는 상소문을 이제 올리게 되죠. 영남 만이소는 만이소라는 건 이제 알다시피 뭐예요? 뭐예요? 상소 서명이 10,000명을 기록을 했어. 이 만이소는 요때 만드신 건 아니고 이미 조선후기 때나 조선시대 많아요. 상소문 쓸 때 10,000명을 뭐냐면 연명을 해. 그러면 상소 내용보다는 뭐가 많아? 사람 많아. 그래서 보통 100m, 200m 이렇게 해요. 상소문이. 그 쓰는 것을 너무 싫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조선왕조 실력에 그게 이제 간략하게 상소 올렸다 하는데 비변사 등록에는 10,000명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 그러니까 10,000명을 적었는데 이게 거의 수백, 100장이 넘어가 그냥 수백 장이만. 그걸 다 비변사 등록에 다 적어놨어요. 예. 자,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조선 침략의 영향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개혁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보통 이제 그 온건계합파들이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주로 청나라 제도를 이제 모방을 했죠. 그래서 영성산 이제 파견에 대해서 조선이 이제 청원이 청나라를 수용해갖고, 그러니까 조선의 청원이 청나라를 이제 수용해서 처리기구 필요해서 통일공화국을 설치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목을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통일기구함을 설치는 뭐냐면 이제 목적을 이제 보면 이게 좀 상황 배경 설명이 필요하네. 청나라가 수용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이모군란 이후기 때문에 청나라가 어떤 제도나 그 기구를 만들 때 청나라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성산 이후에 조선의 청원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간직이 있으니까 승인해달라는 걸 청나라 수용했다는 내용이에요. 예. 자, 목적은 신문물 수용과 부국강병. 주체는 당연히 뭐겠어요? 민실족과 온건계합파, 그죠? 자, 활동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정보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종전의 5군영을, 그 99군대를 뭘로 개편했죠? 2형으로 개편했죠. 그래서 무의형과 장원영을 놔두고, 신식군대인 별기구를 만들죠. 예. 그 다음 의정부 6조 그 중간사에 뭘 두죠? 통일기부함을 두죠. 통일기부함의 그 밑에 12살 두는데, 이 통일기부함은 이제 그 뭐냐면, 제가 잘못 봤는데, 통일기부함은 그 전에 만들었고, 이모군란 이후 만들고, 요때 내용은 이제 그 통일암문을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용했다는 거야, 청나라가. 그래가지고, 통일암문을 외암문과 내암문 나눴는데, 요거는 이제 언제 때? 이모군란 이후 때. 우리가 요청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청나라 정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외암문은 주로 외교통상사무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내암문은 주로 내정을 담당했다. 그래서 외교통상사무를 담당했던 그 총고문은 누구죠? 그 유명한 멜렌도프죠. 예. 그 다음에 내암문은 마건창
고문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갑오개혁까지 이제 종속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1894년 전까지 계속 드는 제도였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통일기무왕후는 그 뭐냐면 종전에 그 뭐냐면 의정부 6조와는 별개 기구야. 따로 기구였어. 근데 이제 그 나중에 통일공국사무아문이 이 뭐냐면 업무가 의정부 기능과 많이 겹쳐. 그래가지고 1884년에는 의정부에 그냥 통합이 돼요. 좀 있다가 2년 있다가. 자, 그러면 그 통일기무왕후 앞에 뭐가 있다고 했죠? 12사가 있다고 했죠? 12사를 내용을 보면요. 사대사, 교린사, 그 다음에 공문사 해갖고 12가지의 이제 외국과 관련된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이제 했고, 근데 이제 그 원래 사대사, 교린사가 이제 원래는 다르거든요. 사대 교린이니까 그래서. 근데 1882년 그 대천인식 변화되면서 동문사도 이렇게 통합이 돼요. 예. 그래갖고 하나도 이제 본다. 그래서 이제 이 통일기무왕후에 이제 그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조직 개편을 했다라는 거죠. 자, 통일기무왕후는 청나라에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총리기무왕후. 네, 총리왕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기구죠. 자, 군사주의는 아까 말했던 5군영은 이영호에서 90군대를 집현하고, 그 다음에 교룡별대, 외별기를 이제 하죠. 원래 이게 별기구는 잘못된 명칭이에요. 이 별기구는 원래 폴란드강 안에 있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교룡변대, 외별기. 외는 외이들이 만든 부대라 해서 외별기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별기구 하니까 그냥 쓰는데, 잘못된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무공원에서 사관 양상제도를 내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군사공원을 초빙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사관 양성 체제인 연무공원을 이제, 했다. 근데 동학독립전쟁의 기후 조선에 진출한 일본군이 이걸 해체시켜. 왜냐면 자기 시국 군대를 편제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그 다음 1882년에 기문처를 설치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군국기문, 그래서 군사 기밀에 관한 정책을 위반하고 합의하는 그를 정책을 기반을 만드는데, 이 군국기문처가 갑오개혁 때 뭘로 계승되죠? 군국기무처로 이제 계승이 되죠. 네, 군국기무처.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또 좀 적어놓으세요. 해관을 설치하죠. 해관. 해관은 언제 설치하죠? 1882년에 설치하죠. 1882년에 설치해서 그 당시 부산, 원산, 인천에 그 해관을 설치해서 그 밑에 감리설도요. 감리서.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일이 뭐냐면 그 바다에 들어온 이제 간세를 부과하는 거죠. 근데 이 해관은 주로 누가 운영하냐면 멜렌도르프가 운영해요. 근데 멜렌도르프가 이제 총세무사가 돼서 운영하는데 누구한테 또 위임을 시키냐면 일본한테 위임을 시켜요. 그래서 실제 운영은 누가 하냐면 일본이에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근대국문 시차를 보죠. 자, 앞에 언급했던 것은 이제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3차 수신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근대국문도 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조약계적 그런 공부가 있는데, 요거 조사 시차에다가 연성사는 철저하게 뭐냐면 근대국문 시차에 필요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위해서 행정과 군사개혁 등 필요한 정보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 시찰단이나 영성사나 보빙사나 이런 것들을 파견했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이베르 교과서 209페이지 펴 보세요. 아, 210페이지다. 210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통일기무왕 설치하다부터 해서 조사 시찰단, 영성사, 보빙사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1880년 민씨 정권으로부터 개화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김홍집은 청의 총리하문을 본떠 군사와 외교를 총괄하는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하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를 두었다. 1881년에는 조선 정부가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인 장교를 초빙하여 신식 군사훈련을 시행하였고, 그해 말에는 군제개혁의 하나로 구식 군대인 우군영을 무의영과 장어영의 2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881년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뒷받침이 되었다. 같은 해 영선사 김윤식이 이끄는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청해 텐진에 파견하여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우게 하였다. 정부의 지원으로 1년 만에 돌아왔지만 지원 부족으로 1년 만에 돌아왔지만 영선사 파견을 계기로 1883년에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세워졌다. 정부는 인쇄소인 방문국과 조폐 발행기관인 전환국 등의 근대시설도 마련하였다. 조선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이후 미국 공사의 파견에 대한 답례로 1883년 정권대사 민영익 등을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하였다. 보빙사의 일원인 유길주는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아 유학하였는데 이때 경험을 쓴 책이 서인견문이다. 예.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이 조사 실찰단은 어디에 파견된 거죠? 일본에 파견된 거죠. 그래서 심사 유연관이라고 이제 하는데 일본 국정조사단이나 그래서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통일기무화문의 운영과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하게 운영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조라는 것은 그 조선의 조자죠. 네, 사는 선비사자. 그 의미가 뭐예요? 조선의 선비가 시찰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조사 시찰단 이제 파견할 때 상당히 이제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 기구가 되게 강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조선 측량. 그러니까 이제 파견할 때 몰래 파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처음에는 파견되지 못했는데 부산에 가서 한번 쪽지 여가보니까 일본 가다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갔다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부의 기관과 상업시설, 산업시설, 통일기무화의 운영과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만약에 보고서 올려요. 문경, 사경, 또 시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에 대한 인식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이제 뭐냐면 흥성한 것은 그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성사를 보죠. 자, 영성사는 원래 이제 조선과 청구의 약점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야. 그러니까 앞에 뭐냐면 잠깐만요. 그래서 영성사는 이제 김윤신,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과 청구의 약점, 새로운 이제 조약을 체결해서 간 건데, 그때 누구도 같이 따라갔냐면 여러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많이 따라갔어. 그래서 이제 뭐도 배우게 했냐면 기계, 청진기국에서 이제 뭐냐면 기술도 배우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영성사에 파견된 과정에서 그때 이제 김윤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윤신이 이제 그때 슈페트를 만났어. 아까 조미통상 조약 얘기를 했죠. 조미통상 조약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텐진에서 만들었죠. 요때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 조약을 체결된 거야. 네. 자, 하여튼 결과를 보면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하차됐어. 그래서 이제 그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는 이제 파견된 공학도들이, 어린 학생들이 뭘 배우려도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야. 지식을 몰라. 근대 학문을 배우려면 좀 수학도 알아야 되고 뭔가 좀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니까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기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서양의 선진과학 기술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현대 기계와 과학기술 서적을 대량으로 도입했죠.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 도입은 했어.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서 무기 만드는 공장을 보고 나서 우리도 무기 만드는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기창을 건설하죠. 그래서 시청에서 구입한 증기관을 사용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김유신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령 기기를 다루는 법을 모두 배운다고 해도 기계를 구매하여 무기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돌아가서 시험할 곳이 없다. 그래서 만들어 보겠다 해갖고 만든 것이 이제 삼천도에 있는 기창에 만든 기기창이에요. 기기창. 네. 그래서 시범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기들. 자, 그 다음에
보빙사인데, 보빙사는 이제 아까 얘기한 1883년에 미국식 공사 파견했죠. 고맙잖아. 다음날 대리공사하고 그러는데 뒤에 얘기지만, 자, 그 고마운 차원에서 민영인을 정권 대상으로 해서 보빙사를 파견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사진이 있죠. 예, 사진 보시고, 자,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외교관 고안에는 상호주의 원칙에서 사절단을 파견하고요. 목적은 미국과 세계로부터 자주독립국가라는 걸 공인받고, 그 다음에 미국의 선진품을 도입을 하려는 목적이 됐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이제 가가지고 농업기술이라든지 우체국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죠. 자, 그 다음 파견 인원을 보면 민영이, 민영이는 이 시절까지 수장이죠. 젊은 시대 이제 민영이 나오네요. 예. 그 다음 홍영식, 서강범,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 의의를 보면 이게 그 일단은 미국 내에 조선이라는 나라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서 대통령 만나보고 큰절 올렸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민영이 일행이 미국 전역을 돌아가면서 이제 그때 각 미국 신문에서 호기심으로 코리아라는 나라를 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선의 국왕이나 왕비, 정치제도, 사신대 복장이 그러니까 심층 그 보도를 했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아시아의 국가고 그 미국인들 인식을 시켜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 있죠. 한글을 국서를 한글로 번역해 미국 신문에 또 게재했다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국서에는 대조선국, 대군주, 그 다음에 강서연호가 폐기됐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독립국가라는 것을 이제 표현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결과를 보면 세계 최초의 세계일주였다. 그래갖고 거기 보빙사에서 남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못생긴 애 유길준이죠. 그 유길준이 그 남아서 공부를 했어. 근데 유길준이 그 누구하고 같이 공부했냐면 유길준이 나이가 지금 20대 초중반 정도 됐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편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참 어린 애하고 같이 공부한 거야. 수학 공부하고 물리 공부하고 대단하죠. 네. 그래서 공부하다가 뭐가 터졌다고 했죠? 갑신연변이 터졌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에서 너 의심하니까 미지연관에서 가면 가야죠. 자기 가족도 죽으니까. 근데 나 어차피 빨리 가봤자 유폐 나올 건지 아니까 그러니까 질질 끈 거야.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한번 했죠. 서양에 와갖고 쫙 해가지고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하고 유폐 당하고 거기에 쓴 책이 유명한 서일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문화를 수행한 제1의 그 미국 유학생 유길준, 예. 그리고 미국의 선진 그 영농기술을 도입을 했죠. 아까 농무 목축 시험자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다음 홍영식이 미국식 우편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식 교육제도 또 좋아요. 이제 그 양성을 해서. 그래서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교육 방법을 본받아서 인재를 양성을 건의를 하고, 일본보다 미국이 보니까 더 낫다. 선진국가다.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조선 정부가 좀 인식이 좋아. 근데 중국도 좋죠. 그냥 아름다운 밑자를 갖다 붙이잖아. 근데 왜 좋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토적 관심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경제적인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미국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 그래서 뭘 열심히 배우려고 했죠? 영어를 배우려고 했어. 그래갖고 심지어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예전에 약장수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 가운데 약장수인데 영어를 잘해가지고 외무 대신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영어 열풍이 상당히 확산이 됐었다. 예. 지금도 그렇죠. 영어 배우려고 이제 난리 나잖아 지금. 예. 자, 그다음 위전 척상 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위전척상 운동인데, 위전척상 운동은 이제 그 위정이라는 뜻을 이제 볼게요. 위정은 뭐죠? 다른 것을 지키는 거야. 그 다음 척사는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거죠. 이단을. 자, 거기서 다른 것은 뭘까요? 성리학적 가치관이죠. 사악하고 이단한 건 뭘까요? 이거는, 그 서양인 거. 그래서 원래 척사의 대상은 초창기 때 청나라였어. 그러다가 개항 후에는 서양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일본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 위전척상 운동의 주도층이 누구냐? 성리학을 신봉한 보수적 유생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유리론자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론이 뭐예요? 이 이론론자들이죠. 그래서 또 이제 노동계열에서는 이제 이항론하고 김정진, 그 다음에 최익현,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저 남인계열에서는 이만손, 유인성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노동계열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인계열의 일기들이 이끌었다는 것들이 위전척사운동의 내용이다. 자, 위전척사운동의 양상변화 외워두셔야죠. 1기는 뭐죠?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 그 다음에 2기는 개항반대운동 1870년이죠. 그 다음에 3기는 개항반대운동 188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일의병운동 불미의병 1890년이죠. 그래서 주로 상소운동 형태로 전개돼서 그 당시 서양 제국의 본질적인 모순을 정확하게 비판했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긁어보면 지금도 감자, 이 통찰력 있어. 계약군들, 계약파들은 막 서양애들 한타지가 있죠. 그거 되면 뭔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위전척사운동의 그 상소운동을 보면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그러니까 오늘날 어버이연합과는 달라. 어버이연합은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소신을. 근데 문제는 이 의도 자체가 양반제나 신분제를 지키려는 의도가 강했고, 결정적으로 뭐 비판했으면 뭘 제시해야 돼? 대안을 제시해야 돼. 대안도 없어.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거야, 그냥. 예. 그리고 그 방향이 이제 봉건적 기득권 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1860년대 이제 내용을 보자. 자, 이거 통상 반대 운동인데 그 배경은 열강의 통상여고, 병익양요와 신민양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항로나 기정지 같은 이제 있는데, 아까 이제 이항로 상송을 읽어봤죠? 되게 이제 뭐예요? 외국의 물자들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산물이고 그쪽 공산물인데, 손으로 만든 공산물인데 서로 교환하면 파탄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해줘. 여기까지는 사이가 좋았어. 물론 유생들이 영어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요 측면에서는 딱딱 궁합이 맞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좀 약물 금당로, 양압 배축로. 그래서 서양의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금해야 된다. 특히 서양의 물건 중에 이제 뭐냐면 서양이 만든 면포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것이 이제 수공업자들을 이제 파괴를 시킨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읽었죠. 예.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기를 보죠, 2기. 자, 2기를 이제 보는 게 1870년에 외항일체로 개항 불가면. 그거는 이제 누가 주도했냐면, 최익현이 주도했죠. 강화도 조약의 최익현을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최익현이 5불가선을 제시했어요. 그거, 사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최익현이 이제 주장한 그 배경을 보면, 그 고종이 뭐라고 얘기 있어요. 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예전에 외와 교린 관계를 회복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최익현이 외와 외는 예전의 외가 아니다. 서양과 똑같다. 메이지 유슈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뭘 줘? 외양일치를 주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최익현 같은 사람이 주장했고, 김평무, 유중도 그런 사람도 다 이항의 제자예요. 노동계통의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노동계통의 사람들이 주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7기 5불가소인데 거기 옆에 지부볼걸 척하기소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자기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궁궐 가갖고 그 도끼를 가지고 와요. 그 도끼를 궁궐 기둥에 박아. 그래갖고 이제 상소 올리는데, 만약에 그 상소가 안 되어줄 경우에 그 도끼를 뽑아서 자기 목을 치겠다. 비장한 각오로 이제 올렸는데, 물론 상소 안 받아줬어. 목 쳤어요? 아니죠. 그만큼 이제 비장한 각오인데 이게 액션이지. 근데 이게 최익현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조선후기 때 그 시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최익현도 했는데 꼴주대도 안 됐지만, 자, 거기에 이제 5개 안 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 정치적으로 일본과 할 경우에 일본의 집적에 국가 자주수를 성장되고, 특히 이 두 번째 경제적이죠. 자, 소노 생산은 공산품하고, 그 땅에서 생산 농산물하고 교환할 거 문제가 있어요. 공산품은 무한하지요. 근데 농산물 유한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농산물은 나가는데 공산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파탄될 거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뭘 주겠냐? 그래서 외세의 외국 간의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파탄날 거다.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학사에 따른 밑분양승의 파괴, 이런 것들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장한 내용들, 이게 예전에 실문이 나왔던 건데, 기출사로
그럼 읽어볼게요. 한번 해서 부분을. 예. 일단뭐 화친을 맺으면 저자들이 원하는 바는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 요사스러운 것이고 기이한 것으로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무궁한데 우리의 물화는 종류가 모두 백성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으로 땅에서 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하고 체액과 기름이 되어 백성의 명이 달려있는 것과 무궁하고 요사스러운 것과 교역하며 마음을 썩고 풍속을 버리는 것이니 한 해에 반드시 그 양이 수만에 달할 것이니 얼마 가지 않아 땅이 황폐해지고 수천리 농지가 황폐해지고 집은 황폐화되어 다시는 보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손에서 나오는 건 무궁한데, 공산품 무궁한데, 우리의 문화는 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유한하다. 그래서 무한과 유한을 교환하면, 부dun과 교환하면 어떻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18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계약 반대 운동이 하죠. 그래서 이 계약 반대 운동은 신사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신사척사 운동이라고요. 자, 요때부터 이제 정부와 그 다음에 대립구도가 형성돼. 요때는 남인들, 영남 남인들이 주도했어요. 이게 영남 남인들은 이제 한동안 제하 세력들이죠. 예, 집권층이 움직였던 그 위전척사 운동은 좀 다른 거예요. 방향이. 자, 그게 계기가 됐던 것이 뭐라고 했어요? 조선책량이죠. 그래서 조선책량이 널리 유포되니까 그 외교정책을 이제 보고 비판하면서 이제 했는데 좀 민시정권과 계약박 고종을 막 싸가지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반정부 운동을 발전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모군란과 연결되고 자, 그러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뭐냐? 아까 그 조선책량이죠. 그럼 한번 읽어보죠. 조선책량에 대한 영남 만이소가 이제 있는 내용인데 영남 만이소 내용이 여기에요. 자, 먼저 여기 보면 중국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바이며 해마다 옷과 비단을 보내어 수레와 요동과 계주를 요동과 계주이었습니다. 신의와 절도를 지키는 속방의 직분을 충실히 지킨 지 200년 동안 되는데 무엇이 더 친할 게 있냐? 예전부터 친할 게 있었는데 친중국을 비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매여있는 나라다. 삼포회난이 어제를 갖고 임진의 수건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을 잘 알고 수륙 요충지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허술함 알고 함부로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찌 막힌다. 이건 그 일본과 뭐예요? 혈하다 이런 것들 이제 비판하고 미국은 원래 우리나라 몰랐던 나라죠. 괜히 와서 공연이 남의 공연을 불러왔다가 그러니까 이때는 미일 수호 통상전의 전이에요. 괜히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걸 보고 다른 나라 가만히 있겠냐? 그것이 이제 미국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러시아죠. 러시아는 원래 우리나라하고 그 이해관계도 없고 뭐 원수지도 없는데 괜히 공용의 남의 말, 중국말만 듣다가 중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았어. 그건 이제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뭐예요? 북경조약을 맺어서 연해주 뺏어먹고 신강 위급 뺏어먹고 영토를 잡신하니까 그 당시 뭐냐면 세방 논쟁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중국에서 공포의식,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공포의식이 널리 확산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쪽의 문제인 거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다른 데는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한 거죠. 영남 만이소의 내용인데. 말 잘하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은 김평룬, 이만소, 홍계학 다 어느 계열 쪽이냐면 남인 계열 쪽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만소는 그거 올려나오고 유배당했고요. 그 고종이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줬죠. 그 다음에 홍제학은 이 사람은 사형당했어. 이거 홍제학이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잠깐 뒤에 나와서 자, 이 홍제학이 올린 상소를 만원척사소라고 해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92년 기출문제. 이 고종의 친정안에 서양 보면 양학이 양학이가 뭐예요? 서양 학문이죠. 만연해갖고 종모사직이 위기에 있다. 고종을 까놓고 비판해. 넌 그렇게 무능하다. 너 같은 놈이 왕이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고종도 이걸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신하가 올리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잡아오다 그래갖고 그냥 사질 찍어서 그냥 죽이는 거열형을 처해갖고 죽였다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능지처처럼 죽였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통일구만 확파, 오이제 부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그거다. 홍제학의 만원척사소.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세요. 영남 만이소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어떤 사건이 나냐면
대원군이 이제 물러났잖아요. 이제 대원군 자기 아들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이제 그 대원군 지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뭐냐면 대원군의 고종의 서자죠. 고종의 이복형이 있어. 그래서 이복형을 이재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선을 왕위로 추대하려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원군을 건져서 복귀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아들 쳐내서 자기가 뭔가 실권을 장악하려고. 좀 그래서 이게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원군하고 고종하고 완전 갈등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18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항일 의병운동은 이제 이루어지죠. 을미사병과 단발령.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단발령과 을미사병에 의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난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7.1 관료와 일본 제국주의 토벌의 양서로 변했고, 자, 이후에 이제 계속 의병운동과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위전적 싸움의 질적 전환이 나요. 자, 1900년대는 이제 예전에는 일본을 몰려봤어. 서양을 오랑캐로 봤죠. 근데 이제 오랑캐가 보는 게 아니라 만민공법에 의해서 동등한 주권 국가가 와요. 그래서 그 만민공법에 입각해서 일본이 만민공법을 위반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침략해온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외교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제 파리 장서 사건이니 제1차 유린단 사건이라 부르는 1919년에 일어난 건데 3.1운동 파리 강화에서 이제 유림들이 선천을 이제 부당성을 전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 침략에 집에 부당성을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위전적 싸움운동 계열이 어디가 연결돼요? 항일 의병운동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어디가 연결되죠? 무장투쟁 계열과 연결돼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를 보면 반침략 반의회의 자주운동이다. 그래서 계약파들은 이제 한용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파는 심을 추구해서 심의 논리에 따라서 뭐가 된 거야? 친일파 매국노이 됐지만 위전적 싸움운동은 뭘 주장했죠? 명분과 의의를 강조했잖아. 의리하죠. 의리를 강조하면서 뭘 하죠? 독립운동을 선택하고 무장 항쟁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수급파하고 생각할 거 없어요. 수급파하고 보수파는 다르죠. 이들은 진짜 보수파야. 왜냐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자기도 그냥 일제 붙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모르고 자기 재산이나 가족 다 버리고 항일 투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자신의 어떤 가치, 어떤 성리학적 가치를 통해서 지켜낸 보수파다. 근데 오늘날 수구파들은 그 지조가 없죠? 그냥 이 붙었다 저희 붙었다 그러면 기회주의자고 수구파의 원조는 위전적 싸움운동이 아니에요. 어디서 찾아야 돼? 계야파에서 찾아야 돼. 계야파, 친일파, 오늘날 수구파. 이렇게 이제 연결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상해. 예. 자, 그러면 한계를 보면 일단 조선왕조의 전제주의 정치체, 지주 중심의 봉건 체제, 양반 중심의 어떤 차별적인 신분제들, 성리학 유일체계 다 나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위기와 한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전적 싸움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위전적 싸움 운동을. 이쪽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금성교과서 펴보세요. 금성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232페이지. 거기 위전적 싸움동의 전개 부분이 있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강화도 조약을 맺을 무렵 지방 유승들은 개항을 반대하였다. 이에 정부는 일본과 전통적인 교린 외교를 회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조선 책략이 유입되자 정부가 미국과 직접 외교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여긴 유생들의 반발은 더욱 켜졌다. 지방 유생들은 조선 침략에 반발하여 대대적인 위정척사 운동을 일으켰다. 영남 유생들은 퇴계의 종손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만임소를 올렸으며 이항로의 제자인 홍제학은 강경한 성소를 올려 처형되기도 하였다.
지방 유생들은 원래부터 위정척사를 주장하였다. 위정척사란 바른 학문을 지키고 사악한 학문을 배척한다는 뜻으로 서학, 즉 천주교의 율법에 대항하여 성리학적 전통을 지키자는 문화적 차원의 주장이었다. 이것이 19세기 후반 서양 열강의 침략을 겪으면서 정치적, 경제적 주장으로 전환되었다. 1860년대에는 이항로와 기정진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소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며 척사 주선론을 주장하였으며 1870년대에는 최익현이 요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조정이 추진하던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 정부의 개혁 정책이 본격화되자 위정척사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왔다. 위정척사 사상은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에 맞서는 반침략 운동의 정신적인 뿌리였으며 그 전통은 뒷날 항일 일병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사상은 조선왕조의 전제정치와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 등 전통적 질서를 고수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좀 쉬었다가 거기 관련된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